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아웃 시작합니다. 월드컵 일정을 마친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가 오늘 새벽에 귀국했습니다. 공항을 찾은 팬들은 손흥민에게 격려를 보냈습니다. 먼저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2시에도 손흥민을 기다리는 팬들이 입국장을 지켰습니다. 전날 홍명보 감독이 입국할 때는 야유가 쏟아졌지만 손흥민 선수가 모습을 드러내자 팬들은 수고했다며 응원을 보냈습니다. 대회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손흥민은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이번 월드컵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팬분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손흥민은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은 채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손흥민은 두 경기에서 후반 초반에 교체됐고 남아공전에서는 선발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하며 주장으로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엄지성과 김승규, 이한범과 이태석, 이기혁과 김진규 등 다른 선수들도 차례로 입국했습니다. 팬들은 부진한 경기력의 책임이 선수들보다는 감독의 전술과 경기 운영에 있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수고했고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얘기하고 싶고 너무 미안해할 필요 없다라고 저 정말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역전승으로 시작해 졸전으로 마치며 일찍 여정을 끝낸 북중미 월드컵. 경기장 안팎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의 입을 통해 퍼즐을 맞춰보는 일에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보신 것처럼 홍명보 감독과 주장 손흥민의 귀국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루 사이 분위기는 분노와 격려의 차이입니다. 이어서 이대건 기자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입국할 때 공항 분위기는 한마디로 분노였습니다. 박항서 단장과 골키퍼 조현우를 앞세워 입국한 홍명보 감독은 비교적 덤덤한 표정이었습니다. 홍명보 나가란 말이 계속해서 터져나왔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가장 먼저 별도 차량에 올라탔고 함께 온 선수들은 버스 탑승을 기다리며 한동안 험한 분위기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대체. 근데 그냥 인터뷰 없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좀 제 마음이 좀 더 불탔습니다. 정확하게 하루 뒤 주장 손흥민이 공항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분위기는 환영과 격려였습니다. 힘내라, 고개 숙이지 말라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전날 SNS를 통해 사과와 아쉬움을 전한 손흥민은 공항에서는 별도로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팬들은 확실히 손흥민을 비롯한 선수들을 응원하는 분위기입니다. 누구보다 손흥민 선수 본인이 속상하고 힘들 텐데 국민들의 그리고 축구 팬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월드컵 기간 대표팀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루 사이 공항 분위기는 일단 너무도 달랐습니다. YTN 이대원입니다. 이미 월드컵 직전 사퇴 의사를 밝혔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도 거센 야유를 받으며 귀국했습니다. 이제는 혼란한 상황을 수습하고 한국 축구의 새 미래를 설계할 차기 리더십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홍명보 감독과 일부 선수들이 입국장을 모두 빠져나갔지만 40분쯤 지나 다시 고성이 들립니다. 다른 항공편을 이용해 씁쓸한 표정으로 걸어나가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게도 책임을 따져묻는 팬들의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정 회장은 이미 조별리그 1차전을 앞두고 대표팀의 성적과 관계없이 월드컵 폐막 이후 사퇴를 약속했습니다. 32강 탈락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마당에 이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정 회장이 다음 달 사직서를 제출하면 협회 정관에 따라 60일 안에 차기 부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문제는 누가 어떤 비전을 갖고 도전할 수 있느냐입니다.
당장 공정하고 투명한 대표팀 감독 선임과 정 회장과 관련된 특정 인맥의 고리를 끊는 것을 넘어 여론은 한국 축구의 50년, 100년 뒤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구의 목표는 월드컵에 참가만 하면 되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한국 축구가 흘러가고 있거든요. 제한축구협회는 확실히 바뀌어야 되고 구성원 대다수가 개혁의 어떤 필요성을 통감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월드컵 실패의 원인을 규명하는 특별감사와 책임자 처벌, 백서 발간, 그리고 1인 독주체제를 뒷받침했던 일명 체육관 선거 방식의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칫 축구계 전체가 불신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의지와 능력을 갖춘 새로운 리더십 찾기부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팹 4기를 짓는다는 서남권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더 구체화됐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생산 시설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과 용수 확보가 실제로 가능한 건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의 핵심은 속도입니다. 정부는 통상 10년 가까이 걸리던 클러스터 조성을 임기 안에 끝내 기업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산업단지의 조성, 속도전으로 적기에 공급하겠습니다. 기업들 역시 서남권 투자의 선제 조건으로 정부가 약속한 인프라 조성을 꼽았습니다. 새로운 반도체 클러스터를 빠르게 확보해야 하며 대규모 부지에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공급이 가능한 입지가 저희에게는 필요합니다. 문제는 현실화 가능성입니다. 반도체 공장 4기를 동시에 가동하려면 6.3기가와트, 대형 원전 4.5기에만 먹는 전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내 원전은 동해안에, 송전선로는 수도권을 향해 설치돼 있어 단기간에 서남권으로 전력을 끌어오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호남권 태양광 발전시설은 장마나 흐린 날씨에 생산 전력이 뚝 떨어져 수조 원대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투자가 더 필요합니다. 신규 원전을 짓는다고 해도 최소 13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해 속도전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용수 사정도 녹록지 않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물은 하루 65만 톤 수준으로 정부는 댐을 확장하고 농업생활용수의 용도를 전원해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용수의 절반을 끌어오겠다는 동복댐은 지난 2023년 3월 저수율이 20% 아래로 떨어지는 등 주기적으로 가뭄에 시달리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산업단지 조성에 앞선 인프라 조성을 책임지고 완수하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으로 필요한 전력, 용수 등의 기반 시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100% 책임지겠습니다. 이제 한국 경제와 직결되는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정부가 약속한 서남권 인프라 조성이 얼마나 빠르고 완벽하게 준비되는지에 달렸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이 같은 수천조 원대의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 발표에 정치권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적극 지원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며 졸속 추진에 맞겠다고 나섰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4,700조 원 천문학적 규모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더불어민주당은 필요하면 특별법을 제정하고 추경까지 하겠다며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제22대 국회 후반기 2년 동안 대한민국 산업경제사의 길이 빛날 기적의 주춧돌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도록 만들겠습니다. 청와대가 팔걷고 나선 이번 정책을 여당이 적극 호응하고 나선 건데 반면 국민의힘에 대해선 국가 100년 대계를 두고 근거 없는 모략만 펼친다고 직격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호남은 전력과 용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전 정권 때 왜 호남 AI 특화단지 공약을 내걸었느냐, 특혜 주장은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되니까 지역 균열이 되고 권력 주도형 투자가 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졸속 추진이라고 평가절하하며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호남 투자를 반대하진 않는다면서도 혈세와 대기업 자본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사전선거 운동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만 원짜리 연어덮밥도 국정조사를 했는데 800조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의원들도 총집결해 대통령의 말만으로는 부족한 전력과 물이 생기진 않는다. 부울경의 입지는 부족할 게 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부울경을 전력 생산 기지로만 쓰고 미래 산업 투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지역 차별일 뿐입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 의원은 기업 팔을 비틀어 나온 허상이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영남권 역차별이다. 그동안 호남은 소외당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어느새 지역별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정치 쟁점이 된 모습입니다. 전당대회부터 멀게는 총선까지 정치권에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여야 간 원구성 협상이 결렬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장 11명이 선출됐습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어떤 상임위도 받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쳤는데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도 범여권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후반기 국회 원구성 법정 시한이 한 달 넘게 지났지만 여야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161석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중 11개 선출안 건을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법사위원장에는 전반기 국회에서도 3개월가량 법사위를 책임졌던 4선 서영교 의원이, 경제 분야 상임위인 정무위와 재경위 위원장으로는 각각 유동수, 조승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겸하는 관례에 따라 한병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정의로운 사법체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상임위를 의석수 비율 11대 7로 나눈 거라고 강조하며 즉각 비상입법 체제를 가동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즉각 비상입법 체제를 가동을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입법 공백을 메우기에 1분 2초를 천금같이 사용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오만의 정치라고 반발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강제 선임했다며 전원 사임 카드를 꺼내들었고, 한 발 더 나아가 원구성 정상화 없이는 어떤 상임위도 받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토록 원하니 그 모든 권력을 다 가져가십시오. 대신 지금부터 국정 운영의 모든 책임은 오롯이 더불어민주당의 몫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도 민주당 표결로 채택됐습니다. 본회의 표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는데 국민의힘은 국민을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대통령에게 바치는 충성 보고서라고 반발했습니다. 상임위원장 선출부터 국무총리 인준까지 민주당 주도로 이루어지면서 후반기 국회가 본격 가동되기 전부터 전국은 급격히 싸늘해졌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당일인 어젯밤 한 총리 임명안을 바로 제거했습니다. 지난 7일 한 총리를 후보자로 지명한 이후 23일 만입니다. 김민석 전 총리에 이어 이재명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오늘입니다. 한 총리는 지난 2006년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에 탄생한 두 번째 여성 총리이기도 합니다. 네, 이어서 정치권 현안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성취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여야의 국회 원구성 협상이 결국 결렬되고 민주당 단독으로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 처리에 나섰습니다. 쟁점이던 법사위원장에는 4선의 서영교 의원이 선출됐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밀실 결정이다라고 비판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밀실 결정이라뇨. 국민의힘이 테이블에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 법사위원장 자리 주지 않으면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들께서 계속 세금으로 월급 주고 계신데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이 없는 상황에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국민들께서는
이 18개 상임위원장 중에 왜 유독 이 법사위원장 자리 하나 갖고 이렇게 싸우냐. 많은 분들은 왜 그런지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모든 상임위의 법안이 법사위를 한 번 더 거쳐갑니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단원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양원제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소수당이었던 국민의힘에게 법사위원장 자리를 줬더니 이미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해서 통과된 법안을 법사위에서 볼모로 잡았던 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쟁점 법안을 맡겠다고 야 이거 너네들 이거 안 해주면 우리 뜻대로 안 해주면 여야 합의해서 통과된 다른 상임위 법안도 우린 통과시켜주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악용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가능하고 협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저희는 법사위원장 자리 언제든 야당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그런 행태를 보여오지 못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우리가 가져야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발목 잡기 위해서 계속 법안을 통과시키는 걸 막을 거기 때문에 이건 불가피하게 우리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 법사위원장 자리 말고 다른 자리 줄 테니 그러면 우리 빨리 일하자. 돈 받았으면 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상임위 위원 전원 사임 카드를 꺼내들었고요. 민주당에서는 습관성 인질극이다라고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 어떻게 대응해 나갈 생각인가요? 국민의힘은 앞으로 협상을 더 해나가겠다. 법사위만큼은 되찾아와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민주당이요.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여러 국민의 민심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 여러 가지 대화와 타협, 이런 민주주의 기본 원칙들을 바로 세우고 국회가 좀 원만하게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게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결국 본인들이 원하는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본인들이 가져가고 국민의힘의 여러 상임위원까지도 일방적으로 배치하는 굉장히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굳이 법사위를 이렇게 민주당이 고집을 할까? 국민들께서 많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가장 크게 민심이 출렁였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공소 취소. 결국에는 이런 공소 취소를 위해서 민주당이 이 법사위를 가져가야 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저희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영교 법사위원장은요. 법사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가짜 뉴스로 굉장히 국민들을 현혹했던 분입니다.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설파했던 분이에요. 이런 분이 과연 대법원과 여러 사법기관들을 감시하는 법사위원장 자리에 맞습니까? 저희는 법사위만큼은 국민의힘이 가져와서 대화와 타협 그리고 견제와 균형 이 원리를 회복해야 한다는 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되면 7월 국회 운영에도 좀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자, 어젯밤 또 한성숙 총리 후보자 인준안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가 됐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보수 야당의 동의 없는 인준 표결로 탄생을 했고요. 자, 앞으로 총리직을 수행하는데 정치적 부담이 좀 있을 듯도 한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국민의힘이 한성숙 총리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렇게 큰 흠결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것까지 다른 정쟁,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다뤘던 이 법사위원장 관련, 원내 구성과 관련된 이런 이견 때문에 결국 여기에도 동참해주지 않았거든요. 사실 윤석열 정부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통과시켜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나서지 않으면 사실상 인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국무총리는 다른 장관과 다릅니다.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대통령이 강행하면 임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국무총리는 그 국회 다수당이 동의를 안 해주면 통과가 안 됩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실 마음에 안 들었고 통과시켜주지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또 국정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는 동의를 해줬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우리 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계속해서 또 다른 정쟁 때문에 이것도 동의를 안 해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정치적 부담이라든지 야당이 인준해주지 않은 총리라든지 저는 이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께서 그냥 주어진 임무, 일을 잘 열심히 하신다면은 국민들께서 야당이 동의해주지 않은 총리라는 거는 이미 금방 잊어버리시지 않을까라고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성숙 총리 임명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강행해서 임명이 됐습니다. 기왕에 임명이 됐기 때문에 국정 운영을 잘 해주시길 바라는 입장이죠. 특히나 이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된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약속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처음에 인사청문회 당시에 약속했던 부분들을 1년 동안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나 여러 가지 세금 문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었거든요. 저는 그런 문제들을 빠르게 해소하는 작업부터 한 이후에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모두의 창업에서 불거졌던 여러 개인정보 유출 문제 이런 부분은 국무총리가 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문제들부터 빠르게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두 번째 여성 총리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도 대통령을 보좌해서 내각을 통할하고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나가는데 저는 중요한 역할을 해서 대한민국을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네, 한성숙 신임 총리에 대한 앞으로의 행보 계속 좀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남 반도체 후폭풍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광주에서 개최된 서남권 투자 관련 국민보고회에 참석해서 차별을 견디며 민주주의를 지켜온 호남에 대한 역사적 보상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순신 장관의 말도 인용을 했습니다. 양무 호남 시무국가,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 자, 이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확고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뭐 정부가 뭐 기업을 압박해서 호남 투자를 이끌어냈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사실 그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의 이런 발표 내용을 봤던 사람들이라면 이분들이 정부의 압박 때문에 이거를 발표했구나라고 느끼는 사람은 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과 이제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국내 기업이 아니잖아요.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리고 시총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기업이 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권 임기 5년의 정부의 압박 때문에 뭔가 투자를 이 정도의 천문학적인 금액의 투자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전 그리고 그때 두 회장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봤을 때 오히려 이 기업들이 정부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다고 느껴졌거든요. 이재용 회장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호남에 대한 투자를 하는 이유가 다양한 인센티브가 기대되는 지역이다. 인센티브가 뭐겠습니까? 정부의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SK 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도 한 몇 달 전에 국회에 와서 우리 한국에 할지 다른 나라에 할지 아직 모르겠는데요. 이 말 뭡니까? 우리가 한국에 하려면 좀 더 많은 이재용 회장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정부로 하여금 계속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데 그 정부가 많은 걸 해줘야 우리가 좀 할 거야라는 계속적인 저는 압박을 하고 있기도 하고 보기 때문에 자꾸 야당에서 지금 지적하는 것처럼 정부가 호남에 지으라고 압박한 게 아니라 기업에서 오히려 정부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세요라고 저는 압박하고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호남에 특혜를 줬다고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발표에 호남 말고 뭐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다 영남, 구미 뭐 다양한 충청 사실상 한반도 전체의 투자를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 대한 특혜로 계속 뭔가 콕 집어서 정쟁화시키려고 하는 야당의 공격이 저는 상당히 무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야권에서는 호남 반도체 입지 선정의 공정성을 언급하면서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투자 외압이 있었다면 대통령은 탄핵과 형사처벌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경고했더라고요. 뭐 들여다볼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남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호남이냐 아니냐가 핵심이 아니에요. 저는 이 논란을 청와대가 자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 그냥 발표하게 냅뒀으면 국민의힘이 이런 의혹을 가질까요? 아니죠. 김영법 청와대 정책실장이 방송에 나가서 먼저 이런 것을 운을 띄우고 그런 과정을 보면서 국민의힘은 청와대에서 미리 정해놓은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말씀은 그런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적 보상이다. 청와대가 조성 행정을 했다. 행정 지도를 했다. 이런 말씀 자체가 본인들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그것들을 유인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이죠. 최태원 회장 불과 2달 전에요. 호남으로 꼭 가야 하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입장이 변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부분을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정말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었다면 그런 것은 호남이 아니라 어느 지역으로 가든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게 호남이 과연 최적지인가라는 의문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용지뿐만이 아니라 수자원, 전력 많은 의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구심이 커지는 것이고 그 과정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야당으로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기업이 발표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커졌을 거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발표는 모든 나라가 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야당의 공격이 뭐 이렇게 낯선 것도 아니에요. 사실 미국에서는 이 수년 전에 이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정부가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주면서 이뤄내고 있거든요. 바이든 정부 때 이미 이루어졌었는데 그때도 사실 그 당시 야당이었던 공화당에서 강하게 공격을 했어요. 왜 하필 스윙 스테이트, 왜 경합주에 짓느냐? 왜 민주당 우세 지역, 공화당 우세 지역도 아닌 왜 경합주에 지어서 이거 대선에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했거든요. 모든 나라가 똑같습니다. 지금 사실 이 반도체 산업은 지금 모든 나라가 사실 사활을 걸고 지금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기업 독단적으로 지금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정부가 이런 인센티브라는 게 뭐 나쁜 표현이 아니라 인프라 구축, 아까 말씀하신 이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물도 중요하고 전력도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기업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부가 이런 걸 뒷받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와 기업이 함께 발표하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마치 이것이 무슨 관치인 것처럼 포장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도 관치고 일본도 관치고 독일도 관치고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관치인 겁니다. 이거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마치 관치로 몰아가는 약간 7, 80년대 박정희 정부나 이럴 때 추진했던 이런 중상주의적인 국가 운영과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인데 마치 그런 거를 떠올리게 하는 이 프레임 잡기라고 좀 보는데 이거에 공감하실 국민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이어서 복잡한 당내 상황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당권 주자 간 적통 논쟁이 계속되고 있죠. 송영길 의원, 정청래 전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에 불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는데요. 이번엔 또 과거 한미 FTA 반대 이력을 언급하면서 추가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를 추진을 했었는데 당시 이 우리 진보 진영 국회의원들은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노무현 정부, 그러니까 참여정부 임기 내내 노무현 대통령이 이 진보 야당 정치인 시절의 이런 스탠스와 다른 행보를 많이 보이셨거든요. 그런 것들 뭐 이라크 파병도 그랬고 한미 FTA도 그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 반대하지 않았느냐. 그 당시 정청래 의원도 반대했었다. 그러면서 약간 친노 적통을 앞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정청래 의원은 나는 적통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뭐 그래서 그때 뭐 장례식에 갔냐 안 갔냐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의 노선 투쟁과 맞닿아 있는 것이거든요. 이 노선 투쟁이 뭐냐.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계속 강하게 주장하던 진보적 스탠스를 더 강하게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고 계신 중도 실용으로 가야 된다. 좀 더 확장, 좀 더 포용해야 된다. 우리가 강한 진보를 얘기할 게 아니라 좀 더 많은 중도를 포괄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 요거가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이 그거 말씀하신 게 그 당시에 참여정부 때도 우리가 강한 진보를 주장하면서 한미 FTA 반대하지 않았냐. 하지만 그 당시에 대통령의 뜻이 맞았던 것처럼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중도 실용주의 노선에 우리도 8.17 정당대회 때 맞춰서 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뭐 적통이 누구냐, 뭐 장례식에 누가 갔냐 안 갔냐 이거보다는 노선 투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내에서 앞으로 진보의 색깔을 더할 것인지 중도 확장으로 갈 것인지 노선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설명 붙여주셨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적통 논쟁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누구와 더 가깝고 과거에 누구의 계보였고 누구의 족보였고 누구의 적통이고 이것이 지금 AI 시대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집권 여당, 대통령 임기 2년 차의 집권 여당이라면요. 민생을 어떻게 보듬을지, 어떤 법안을 처리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할지, 이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이런 것을 갖고 논의해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장례식을 갔니 많이 이런 걸 갖고 지속적으로 싸우는 것이 저는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청래 대표가 초래한 겁니다. 정청래 대표가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것이죠. 본인이 먼저 적통 논란으로 이 선거 프레임을 짜다가 본인이 송영길 의원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는 것이죠. 저는 민주당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결국 강성 당원에게 소구해서 1인 1표제 이 상황에서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서 이런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히려 지금 이 보안수사권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고 민생법안, 경제법안에 대해서 대화가 이루어져야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이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은 참 답답함을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민주당 당권 경쟁에 가열되는 상황에서 오늘 오후에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자, 이 자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떤 대화가 오갈지 관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초청해서 오찬을 갖는 거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집권 2년 차, 3년 차 때쯤에 그게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윤석열 정부 때 2년 차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초청해서 오찬했었고 이명박 대통령은 3년 차 때 초청해서 오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뭐 특별한 이벤트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근데 지금 주목되는 이유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들 중 일부가 약간 문재인 정권에 대한 좀 과도한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전당대회에 좀 진영 논리로 좀 이용하려는 분들도 있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대통령이 만나서 아마 화합의 메시지를 내시지 않을까. 이재명 정부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선 투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로 그 진보적 스탠스를 아주 강하게 추진했던 정부거든요. 그런 것과 관련돼서 그런 그 문재인 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지금 중도 실용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면서 더 강한 진보를 나중에 또 추진할 수 있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두 대통령께서 화합의 메시지를 같이 내주시면서 당내에 좀 몇 달 동안 있었던 좀 분란의 이런 것들을 좀 잠재우기 위한 메시지를 내주실 거다. 하지만 또 그 8.17 전당대회는 이 두 대통령이 만난다고 해서 바로 잠재워지지는 않을 겁니다. 네. 아마 노선 투쟁은 강하게 이루어질 거지만 적어도 지지자들 사이에 있었던 좀 지나친 논쟁이나 이런 것들은 좀 그래도 좀 가라앉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내 상황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김민석 총리가 오늘 총리 이임식을 갖고 국회로 복귀할 예정인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를 향해서 또다시 극찬과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대통령의 공개적인 김민석 총리에 대한 칭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칭찬이나 이런 지적을 안 하셨다면 매우 특이하게 볼 수 있는데 1년 내내 공개된 국무회의를 보면 대통령은 계속해서 못하는 사람은 압박하고 잘하는 사람은 칭찬하고 대표적인 예가 하정우 수석 같은 경우는 수석하실 때 계속해서 하 GPT 하면서 애정어린 질문들을 계속 해주셨잖아요. 그런 감정을 숨기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는 김민석 총리가 했던 말에 대통령이 좋아하는 포인트가 있다고 보는데 국무위원 회식을 1년 동안 단 한 번도 못했다. 대통령이 딱 원하는 포인트거든요. 회식할 시간이 어디 있냐. 지금 일해야지. 약간 대통령이 1년 동안 그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셨는데 그거를 충실히 수행해준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고맙다라는 말씀을 한마디 더 얹어주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정치적 해석을 막 붙이고 하는 것들은 언론이나 당연히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냥 대통령의 그냥 습성상 잘하는 사람은 칭찬하고 못하는 사람은 지적해오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정을 드러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민찬 부위원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생경한 모습이었죠. 퇴임하는 국무총리를 국무회의 석상에서 그렇게 대놓고 칭찬을 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과가 모든 것이 다 김민석 총리가 만들어냈다는 이런 표현들도 굉장히 이례적이죠. 저희는 야당 입장에서는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일관된 모습이 있잖아요. 당무 개입. 숨 쉬듯 당무 개입을 한 것이다라고 야당에서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김민석 국무총리는 퇴임한 직후에 바로 민주당 전당대회에 뛰어들게 된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지지율이나 국정 성과를 투영해서 김민석 총리가 민주당 당권을 잡게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행보라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도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사퇴론에 맞서서 징계 카드를 꺼내들면서 친한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 보도 내용 보니까 현역 의원이 약 50건의 징계 요청이 접수됐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 문제가 당내에서 희화화되기도 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상황이죠. 징계 요청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징계를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들어온 요청을 보고 윤리위가 내용을 들여다본 다음에 이 부분은 징계를 논의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안건을 채택하는지 여부는 이제 윤리위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방선거 전에 여러 가지 이 징계 전국에서 관리도 미숙했고 징계 수위를 두고 당내 이견이 있었고 또한 법원에 가서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오히려 역풍을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징계 전국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굉장히 하락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되게 우려하는 당내 여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한동훈 의원이 친윤계가 주축이 된 국회 연구 모임 단체 대화방에
가입 인사를 올렸더니 장동혁 대표가 말없이 대화방을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좀 알아보니까요. 예. 원래 이 연구 모임에요. 단체 대화방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대화방에 뭐 한동훈 의원이 추가로 들어와서 나갔다면 조금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원래 대화방이 없었는데 이게 초대가 되면서 그 부분을 어떤 목적을 잘 모르고 나서 방을 나갔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인 어떤 평가에 대해서 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좀 더 품 있게, 더 크게 이런 모습을 대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한동훈, 장동혁 한때 정치적 동지였는데 이렇게 감정의 골이 좀 많이 깊어진 것 같습니다. 회복될 여지는 없을까요? 없어 보이죠. 지금 같은 단체방에 있기도 싫다라는 게 드러난 거잖아요. 말씀하신 뭐 원래 없던 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한동훈 의원이 하필 가입 인사를 하니까 장동혁 님이 퇴장하셨습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보이고 있는 행보는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본인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매우 만나기 싫어합니다. 지금 의총도 가지 않았고 그 당시에 뭔가 다른 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본인에 대한 거취 이야기가 나올까 봐 의총도 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뭔가 지금 징계, 우리가 다 앞서 다뤘던 징계 논의도 뭐 징계 요청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콕 집어서 우재준, 뭐 김재섭, 김용태 청년 의원들 이렇게 딱 콕 집어서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것 때문에 지금 해당 행위라고 했습니까?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당을 흔든다. 자기를 비판하면 당을 흔드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장동혁 대표의 마인드 자체가 사실 저는 공당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과 회복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지금 국민의힘을 이끌 리더십도 사실상 저는 상실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7월이 됐고 하반기가 시작됐는데요. 여야 간 그리고 각 당내 갈등은 앞으로도 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 부위원장과 정치권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찰이 잠실 개표소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혐의를 받는 여성 1명이 구속된 이후 두 번째 신병 확보 시도입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잠실 7동 제2투표소에 남아있던 투표함이 개표소로 옮겨졌습니다. 이날 개표소 주변에선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현장을 빠져나가는 경찰관과 취재진 등을 막아서며 신분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경찰관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남성 3명을 특정하고 이 가운데 20대 남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저녁 6시 40분쯤 근무를 마치고 현장을 나가려던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목덜미와 양팔을 붙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선관위 직원이 경찰복을 입고 도망가는 걸로 의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피해 경찰관이 반복적으로 경찰임을 밝혔지만 폭행을 이어간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도 경찰은 당시 공무집행 방해 상황과 관련해 허위 글을 SNS에 올린 20대 여성을 특정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앞서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경찰관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 행위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배제고 야구부 학생들의 지역 폄하 응원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대한야구 소프트볼협회가 오늘 배제고 야구부와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합니다. 일각에선 상대를 조롱하는 방식의 응원 문화가 근본적 문제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청룡기 전국 고교야구대회에서 맞붙은 배제고와 광주제일고. 8회 초 배제고가 점수차를 벌리며 앞서가던 상황에서 더그아웃 선수들이 단체로 외친 구호가 문제의 발단이 됐습니다.
해당 중계 영상이 SNS 등을 통해 퍼지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죠. 어제 광주일고 교장은 대한야구 소프트볼협회를 찾아 항의 서한을 전달하며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고, 협회는 오늘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협회 규정에 따르면 음주, 소란 등 경기장에서의 문란 행위에는 1년 이상의 출전 정지, 사회적 무리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한다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처분까지 가능합니다. 또 협회 지침 위반 시 해당 팀 전체의 대회 출전 정지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 교육청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담당자가 배재고를 직접 찾아 교감과 체육부장, 야구부 감독, 수석코치 등 6명을 면담하고 야구부 학생들의 경위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토대로 학교 관계자 징계 권고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재고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올리고 해당 학생들을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는 한편 야구부 전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교장이 직접 광주를 방문해 사과하고 싶다고 밝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배재고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잘못된 고교 응원 문화 전반을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고교야구 선수들이 우리 팀 선수를 응원하는 것보다는 상대팀 선수를 조롱과 멸시를 계속해서 몇 해 전에도 더가웃에서 이런 식으로 응원하지 마라, 야유하지 마라 경고를 내보냈거든요. 그리고 일부 선수들만이 아니라 선수들이 더가웃에서 율동까지 맞춰가면서 목소리를 맞췄거든요. 마치 같은 악보를 바라보던 성가 대원들처럼 조롱의 연설 이게 함께 했다는 거는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고교 야구계에서 상대를 조롱하고 감정을 자극하는 응원 문화가 근본적 문제란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건데요. 이번 논란을 계기로 혐오와 차별적인 표현을 근절하고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인식과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의 한 PC방에서 초등학생으로 추정되는 학생들이 여러 차례 현금을 훔치고 CCTV를 향해 인사까지 하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CCTV에 찍힌 사진을 본 뒤에는 업주 측에게 오히려 따지고 조롱하기도 했는데 촉법 소년일 경우 형사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송세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낮 PC방 카운터,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앳된 남학생이 현금 보관함을 뒤집니다. 훔친 돈을 또래에게 건네고 CCTV를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까지 합니다. 이튿날에도 비슷한 연령대 학생들이 또다시 카운터에서 현금을 훔칩니다. 그러다 본인 얼굴이 나온 CCTV 사진을 발견합니다. 업주 측은 이들 가운데 일부가 다시 찾아와 왜 본인 얼굴이 찍힌 사진을 뽑아놨느냐고 따졌다며 황당해했습니다. PC방을 나가면서는 조롱하듯 엄지를 치켜 세우고 춤을 추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PC방 곳곳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곳 카운터로 들어와 돈을 훔쳤습니다. 범행은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10차례 안팎 반복됐습니다. 피해액은 10만 원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아직 정확한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원 송치 등 소년부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경찰은 CCTV 영상과 업주 진술 등을 토대로 학생들의 신원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정체전선에 동반된 비구름이 예상보다 빠르게 올라오면서 오늘 새벽 중부지방도 장마가 시작된 것으로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장맛비가 쏟아지고 있는 제주와 남부 일부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졌고 특히 제주 산간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장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은 남부지방에만 장마가 시작되고 중부는 아직 아니라고 했었는데 하룻밤 사이 중부지방까지 장마가 시작된 이유는 뭡니까? 네, 어제 기상청은 수시 브리핑을 열고 어제 제주도에 장마가 시작됐고 오늘 새벽에는 비구름이 남해안까지 북상해 남부지방도 오늘 장마 영향권에 들 걸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정체전선에 동반된 저기압이 예상보다 강하게 발달하면서 비구름의 북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졌습니다.
남해안에도 어젯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남부지방의 장마 시작일도 어제로 판단했고요. 비구름이 오늘 새벽에는 충청 지역까지 올라오면서 중부지방도 오늘 장마가 시작한 걸로 본 겁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 보시면 비구름이 충청 지역까지 넓게 자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평년 중부 장마 시작일은 6월 25일입니다. 올해 중부지방의 장마는 평년보다는 6일, 장마가 빨리 시작했던 지난해보다는 12일 늦게 시작했는데요. 다만 중부지방의 장마가 7월에 시작하는 건 드문 일은 아닙니다. 전국 기상관측 이래 역대 가장 늦은 장마 시작일은 1982년 7월 10일이고 1987년과 92년, 2014년, 17년, 21년에도 7월에 장마가 시작했습니다. 네, 현재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 제주와 남부는 호우특보까지 내려졌는데 지금 비가 얼마나 강하게 오고 있는 겁니까? 네, 현재 제주 산간에는 호우경보가, 여수와 보성, 고흥 등 전남 남부 대부분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제주 산간에는 시간당 30에서 4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오전 8시까지 제주 산간 진달래밭에는 200mm에 육박하는 비가 쏟아졌고 한라산 남벽에도 176.5mm, 영실에도 151.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까지 제주 산간에는 120mm 이상, 남해안에 80mm 이상, 남부 내륙에도 최대 6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 충청에도 5mm 안팎이 더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다만 장마가 시작됐다고 계속 비가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정체전선도 일시적으로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 오늘 밤에는 대부분 비가 그칠 걸로 예상됩니다. 이후 주 후반에 다시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장맛비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지금 예보대로라면 수도권에는 주말쯤 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지난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하천 뚝이 무너져 큰 피해를 봤던 충남 예산은 특히 근심이 큽니다. 그동안 복구 작업이 진행됐지만 하천 준설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주민들이 고무보트를 타고 빠져나옵니다. 지난해 7월 충남 예산에서는 집중호우로 하천 뚝이 무너져 마을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1년이 지나 현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뚝 위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세우기 위한 틀이 설치돼 있고 굴착기가 바쁘게 움직입니다. 쑥대밭이 됐던 주택은 깨끗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올해 장마도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보수 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하천에 쌓인 토사를 퍼내는 준설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3, 4m 높아졌어요. 그러면 우선 그거 파내야 원칙 아니에요? 에? 높은 거를. 그럼 맨날 그 제방 조금씩 터졌다가 보수만 하면 됩니까? 왜 파내야 되지? 에? 가축 폐사로 수억 원의 피해를 본 농가는 여전히 망연자실입니다. 수해 전까지 젖소 120여 마리를 키우던 농장입니다. 현재는 9마리밖에 남지 않아 보시는 것처럼 축사 내부가 텅텅 비었습니다. 농장 주인은 특별 재난지역 선포로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지만 보상금은 턱없이 부족했다고 말합니다. 낙농축협에서 와서 이제 그쪽 피해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때 토탈 합쳐서 6, 7억 정도 피해를 받고요. 나라에서 지원되는 거는 맥시멈이 5천 정도더라고요. 예산군은 제방이 무너진 삽교천이 국가하천이라 정부에서 예산을 내려주지 않아 준설 작업을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정부 기준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지급됐고 이를 초과한 피해액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주민들은 수해로 인한 아픔을 또다시 겪을 수 없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재차 호소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양해각서 협상단을 중재국 카타르에 보낸 가운데 이란은 이번 주 미국과의 직접 대화에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의 공습으로 사망한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장례식을 이란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장으로 준비하면서 협상 속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 거리에 아야톨라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대형 초상화가 설치됐습니다. 후계자인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 초대 최고 지도자 호메이니까지 함께 나온 그림도 보입니다. 모레 테헤란에서는
전쟁 첫날 공습으로 사망한 하메네이의 장례식이 넉 달여 만에 열립니다. 3일 30여 개국 정상과 대표단의 장례 행렬을 시작으로 8일 이라크에서의 대규모 추모 행사, 9일 최종 안장식까지 일주일간 이란 역사상 최대 규모 국장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و همکاری بسیار شایسته دولت عراق مقرر شد که تشییع جنازه در تشییع پیکر مطهر در شهرهای عراق صورت بگیره به خصوص در عتبات مقدسه. 미국과의 양해각서 협상은 속도를 조절하는 분위기입니다. 양국 모두 대표단을 카타르 도하로 보냈지만 이란은 직접적인 고위급 회담이나 실무회담에 선을 그었습니다. 중재국인 카타르와 동결자산 해제 문제와 미국의 양해각서 이행 여부를 평가한 다음 언제 어떻게 회담을 재개할지 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لذا بازم تاکید میکنم هیچ نشستی در هیچ سطحی با طرف آمریکایی برای چند روز آینده ما برنامه‌ریزی نکردیم. 레바논 남부 공격을 멈추지 않아서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란의 철군 요구를 들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וההתעקשות שלנו שאנחנו לא יוצאים מדרום לבנון עד שהאיום לא בטל. וכל עוד חיזבאללה חמוש נמצא פה, מאיים עלינו, אנחנו נשארים. 미국 재무부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6개 걸프 국가들과 함께 헤즈볼라를 겨냥한 자금 차단을 발표하면서 이란 정부에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고 압박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943명으로 집계됐고 비공식 집계로 부상자는 10,0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유엔은 향후 3개월 동안 최대 50만 명을 위한 식량 지원과 핵심 물류, 비상통신을 위해 5천만 달러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이수윤 특파원입니다. 전 세계에서 온 구조대와 수색대의 활약으로 시신이 수습된 사망자와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열대성 저기압이 몰고 온 호우까지 내리면서 수색 지연은 물론 2차 붕괴와 산사태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Ahorita anoche, el día de ayer, llovió duro, tronaba y uno lo que primero decía, Dios mío, Señor, que no siga lloviendo, era por el temblor. 세계 식량 계획 WFP는 현지의 수색 구조 활동이 이젠 전면적인 인도주의 대응 단계로 전환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베네수엘라에 2달간 10,000가구를 지원할 식량 3,000톤을 확보했고 콜롬비아에 비축된 구호 물자도 신속히 전환 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식량과 안전한 식수, 주거시설 필수 서비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지금 당장 절실하다고 역설했습니다. Our initial appeal is of $50 million to provide life-saving food assistance up to 500,000 people over the next 3 months, along with critical logistics and emergency communication support. 주 베네수엘라 한국 대사관과 현지 한인들이 주민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했고 한국 정부는 인도적 지원과 구호대 파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100만 달러 긴급 지원을, 한국 천주교 공식 해외 원조 기구인 한국 카리타스 인터내셔널은 10만 달러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이재민을 수용할 공간이 없다 보니 주민들은 골프장이나 축구 경기장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 모여 있어 수인성 전염병 등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유엔은 베네수엘라의 백신 보급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 황열병과 댕기열 환자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에 불법적으로나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시민권을 제한하려 했던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강경 반이민 정책의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6대3 의견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판결했습니다. 쟁점은 미국 헌법이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까지 보장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보장한다며 헌법적 약속을 행정명령으로 뒤집을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Today's decision marks a striking rebuke against President Trump's executive order that purported to limit birthright citizenship. 반면 보수 성향 대법관은 수정헌법 14조는 해방된 흑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거라며 원정 출산 등에 악용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2기 취임 첫날 야심차게 진행한 행정명령이 무효화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은 미국의 큰 불행이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또 중국이 승리를 거뒀다고 비꼬며 의회를 향해서는 출생 시민권 제한 입법에 나서라고 압박했습니다. I think it subjects the country to serious challenges going forward, and we'll have to deal with it as a Congress. 미국 공화당 강령파들은 이민법 개정에 착수했지만 단순한 연방 법으로는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법조계에서는 우세합니다. 미국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시민권은 대통령이 좌우할 수 없는 헌법상 권리라며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That citizenship is a constitutional right, not a privilege that any president can give or revoke. 상호 관세 무효화에 이어 강력한 반이민 정책이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받게 되는 정치적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그 현장의 감동을 함께 느끼고 즐기기 위해서 가는 거죠. 또 12번째 선수로서 응원도 하고. 원인을 따져야죠. 왜 누가 그런 감독을 뽑았는지. 예. 그리고 감독직을 똑바로 수행 안 했으니까 감독직 하면서 받은 연봉을 다시 축구협회에 내놔야죠. 모든 책임을 선수들이 다이렉트로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선수들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너무 고생했다고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준비해서 왔습니다. 오늘 새벽 손흥민 선수의 귀국길은 어제 홍명보 전 감독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팬들은 선수들에게는 위로를 건네고 홍 전 감독과 축구협회에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축구팬의 마음은 어떤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축구대표팀 서포터즈 클럽이죠. 붉은 악마의 조호태 운영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붉은 악마 운영위원장 조호태입니다. 네. 자, 지금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선수들에게는 위로를 건네고 있고 그리고 홍명보 전 감독 그리고 축구협회를 향해서는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지금 붉은 악마 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마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고 계시는 그 감정 그대로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선수들의 문제가 아닌 선수들은 정말 간절했고 진심이었는데 어떠한 그 한 명의 변덕으로 인한 그런 전술의 부재와 그리고 어떠한 고집으로 인한 불통 이런 부분이 작용을 해서 이번 월드컵의 성적이 좀 잘 안 나왔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홍 전 감독이 귀국하는 길에는 위원장님께서도 현장에 계셨다고 들었는데 그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예, 저도 밤 한 12시부터 현장에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이른 저녁, 늦은 밤부터 많은 축구 팬과 저희 붉은 악마가 함께 했는데 이제 긴장감이 그 홍명보 씨 들어오면서부터는 분노와 그런 감정들이 뒤섞여 갖고 좀 살벌한 그런 현장에
분위기였습니다. 예. 붉은 악마는 홍 전 감독을 향해서 축구계를 영원히 떠나라 이렇게 공식 입장을 냈는데요. 단순히 감독 사퇴만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죠. 뭐 이미 2014년 때도 이제 한번 실패를 하시고 이제 다시는 약간 어떻게 보면 저 입장에서는 감독을 맡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다시 또 2026년에 감독을 맡아서 이렇게 또 다른 실패를 보여줬는데 현 협회와 이 축구계 시스템으로 보면은 추후에 뭐 또다시 번복을 하고 또 감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협회 회장이 되거나 아니면 기술위원이 되거나 아니면 프로팀의 감독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은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한민국 축구에 마음조차 주지 말고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게 대한민국 축구의 발전을 위하고 2002년 영웅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도 위원장님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계신데 그 2002년 영웅 말씀하셨습니다만 홍 전 감독이 사실 위대한 선수 출신 아니겠습니까? 팬으로서 지금 홍 감독을 보는 심경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안타깝죠. 어떤 것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2002년 당시에는 정말 잘해줬던 선수였는데 14년에 한번 실패를 했으면 조금 더 그때 내가 어떤 것을 잘못했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셨어야 되는데 단지 프로팀에서의 어느 정도 성공에 그 자만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2026년에는 2024년부터 한 2년 동안의 감독은 좀 실패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조금 대한민국 축구 팬의 입장으로서는 위대한 영웅이었던 한 사람이 이런 퇴장이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예. 홍 전 감독이 비판을 받고 있는 포인트는 사실 성적 그 자체도 있습니다만 이번 대회 내내 보여줬던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경기력이 왜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부분이 가장 부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감독이 진 경기에 대해서 어떤 게 부족을 했고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서 우리가 오늘의 패배를 이뤘는지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돼야지 다음 경기를 준비할 텐데 만약에 하나 32강을 올라갔더라도 남아공전에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몰랐으면은 결국엔 똑같은 잘못은 반복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잘못됐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퇴 기자회견에서 보여줬던 이게 정말 결과를 실패한 감독의 사퇴 기자회견인지 아니면 그냥 단지 누군가 적어줘서 메모를 읽는 부분인 건지 그런 태도도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예. 멕시코 현지까지 원정 응원에 갔던 팬들이 마치 고장난 내비게이션처럼 대혼란에 빠졌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32강에 진출할 거라고 생각해서 LA행 티켓을 끊었는데 결국엔 취소하게 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팬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첫 경기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첫 경기 결과가 좋아서 32강 그 이상을 생각을 하고 계셨던 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 경기가 끝나고 LA행 티켓과 숙박, 뭐 교통 이런 걸 다 예약을 해 놓으셨고 아무래도 월드컵 기간이다 보니까 좀 변경이 가능한 그런 티켓이랑 숙소는 좀 상당히 비싸서 변경이 안 되는 그런 티켓과 숙박으로 예약을 해놨는데 취소도 안 되고 취소를 하게 되면 금액은 환불은 못 받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32강을 못 올라가도 LA에 어쩔 수 없이 가서 그냥 축구도 못 보고 그냥 LA에만 계셨던 분들 그리고 시애틀일지 어딜지 몰라서 몬테레이나 과달라라 현지에서 계속 3, 4일 동안 기다리셨다가
결국에는 한국으로 돌아오시는 그런 약간 축구 난민? 약간 예. 그런 형태로 LA와 멕시코에서 계속 떠돌다가 결국에는 어제 거의 다 귀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많이 허탈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홍 전 감독과 대조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모리아스 감독인데 16강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만 브라질을 상대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그 이전의 경기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충분히 훌륭한 조직력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런 상반된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축구 팬으로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제가 뭐 축구 분석가나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래도 일본은 몇 년 전부터 꾸준한 경기력과 일본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대표팀은 홍명보 씨의 전술은 불과 그 유럽 원정, 최근에 있었던 유럽 원정 2경기에서도 계속 뭔가 실험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쯤이면 이미 모든 실험은 끝나고 대한민국 축구의 색깔, 그리고 전술, 이런 부분이 어떤 건지 결정이 돼야 되는 시기였는데, 그 때까지도 아무런 것이 결정이 안 되어 있었고, 그리고 축구 경기는 한 가지 전술만으로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월드컵 기간에도 계속 한 가지 전술로만 경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실패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은 팬들은 어디에 있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예를 들면 축구협회에서 홍명보 전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불투명한 그런 문제점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바뀌어야 한국 축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뭐가 회장이 바뀌고 감독이 바뀐다고 해서 축구계 전체에 뭔가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이제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협회장 같은 경우에는 뭐 국민 추천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정당이 이런 정당비를 내면은 투표권을 전 국민들이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축구 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그 회비라든지 이런 비를 내게 되면은 투표권을 갖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좀 대국민 협회장이 됐든지 뭐 그런 개방적인 협회에 그 수장을 앉히고 그래야지 좀 기득권, 각 시도협회 협회장들의 눈치를 보는 축구인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협회장이 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선거 제도에 보다 민주적인 요소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그 붉은 악마가 낸 입장문을 보면 그 적폐가 사라질 때까지 투쟁하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 적폐를 몰아내겠다라고 경고했는데 구체적인 후속 조치나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그 어떤 경기든 실패했다고 해서 저희가 공항에 나가서 직접적인 비판과 야유와 그런 부분을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입국하면서부터 홍명보 씨 입국하면서부터 그 단계는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이 모든 부분은 선수들은 아니고 선수들은 저희는 계속 응원을 할 거고요. 그 적폐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계속해서 입장을 낼 거고 이제 앞으로 협회가 국민과 정부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지켜보고 나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물은 뒤에 할 방향으로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시안컵도 남았고 앞으로도 사령탑이 빨리 좀 정해져야 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차기 감독 어떤 분이 좀 선임돼야 한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뭐 어떤 분이다라기보다는 일본처럼 아니면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처럼 확실히 대한민국 축구의 색깔을 입혀주시는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하면 보통은 빗장 수비 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대한민국 하면 예전처럼 뭐 붕대 투혼 뭐 이런 거는 이제 구시대의 산물인 거고 대한민국 축구는 공격이다, 어떤 부분이다 그런 거에서 확실히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초부터 잘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그런 감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한국 축구의 색깔을 찾아줄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대답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호태 붉은 악마 운영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되면서 정부가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내렸습니다. 에너지 수급에 숨통이 트이면서 공공부문 차량 이부제를 비롯한 비상 조치도 해제됐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원유에 대한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3단계 경계에서 2단계인 주의로 낮췄습니다. 자원안보 위기 경보는 수급 상황과 경제 파급력 등을 고려해 관심부터 주의, 경계 심각까지 4단계로 나뉩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터진 뒤 지난 3월 처음 관심 단계가 발령됐고 이후 주의와 경계로 잇따라 격상됐다가 석 달 만에 2단계로 내려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되며 그동안 발이 묶였던 유조선 6척이 우리나라로 향하는 등 에너지 수급 여건이 크게 개선된 데 따른 겁니다. 7월 원유 도입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수준을 웃돌고 나프타 확보율도 95%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8월 원유 확보율 역시 90%를 넘어섰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대체 원유 도입이 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는 원유 의존도도 기존 70%에서 50%로 낮아졌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얀보항하고 또 UAE의 푸자이라 항을 통한 원유 공급이 완벽하게 증가를 하였습니다. 2단계 주의였던 천연가스에 대한 위기 경보는 전면 해제됐습니다. 에너지를 절감하고 대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됐던 비상 조치도 완화, 폐지됩니다.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 주차장에 적용됐던 승용차 5부제 모두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대체 원유와 나프타 도입 지원 제도, 비축유 스와프와 같은 수급 안정 조치도 일몰됩니다. 다만 의료, 생활 필수품 등에 쓰이는 석유화학 제품의 경우 일시적인 공급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나프타와 석화 원료에 대한 수급 조치는 당분간 유지할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수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해 또 한 번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관세청은 지난달 수출액이 모두 1,02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9%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48.4% 늘어난 4,967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45억 4천만 달러로 5월에 이어 또 한 번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지난달 수입은 30.1% 증가한 661억 달러로 6월 무역 수지는 36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상반기 누적 무역 수지는 1,383억 2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어제 혼조세를 보이던 코스피가 외국인의 8거래일 연속 순매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강세에 힘입어 3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이 다시 상승한 반면 강세 출발했던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오늘 증시는 어떤 모습 보일지 개장 화면 직접 보이겠습니다. 자, 하나은행 딜링룸의 모습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현재 수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8,620포인트를 가리키고 있고 코스닥은 91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45% 정도 상승해서 현재 8,600선을 지키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은 916포인트, 현재 0.06% 상승으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하반기를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투톱과 대만 TSMC 등의 글로벌 빅테크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매도 물량 그리고 미국발 금리 변수 등은 악재로 꼽히는데요. 오늘이 어떻게 움직일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기술주 중심의 반등이 나타났는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이 되는데요. 현재 코스피는 8,581포인트 지나가고 있고 코스닥은 하락 반전했습니다.
91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환율입니다. 달러 강세에 엔화 약세까지 겹치면서 원화가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이제는 1,550원 안팎까지 치솟았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0.4원 오른 1,549.8원으로 개장해서 현재는 1,552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 상장을 위해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했던 등록서의 수정본을 내고 신청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경제 전문 매체 인베스팅닷컴은 SK하이닉스가 캘리포니아에서 제기된 D램 간접 구매자들의 집단 소송 내용을 현지 시간으로 어제 새롭게 등록서에 명시했다고 전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지난주 제출한 최초 등록서에서 밝힌 294억 7천만 달러의 공모 규모와 신주의 2.5%를 미국 주식 예탁 증서로 발행한다는 내용 등은 수정본에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또 공모가와 예탁 증서 발행 물량, 보통주 대비 ADS 환산 비율 등 핵심 공모 조건은 빈칸으로 남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경남 통영 시골 마을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범인이 빨리 잡히지 않아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심리 상담에 나서고 경찰이 순찰을 강화하는 등 불안 잠재우기에 나섰지만 범인이 잡힐 때까지 주민들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통영시에 자리한 한적한 시골 마을. 20일 전쯤 이곳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 사이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불안해하는데 누군지 모르는 범인이 다시 마을에서 끔찍한 일을 저지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운동도 못 합니다. 다 무섭다고 하면 아니지 뭐. 한 사람 공정이 왔어요. 집단 불안이 심각하다 보니 지자체는 일대 마을 주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지원에 나섰습니다. 불안, 우울, 스트레스 이렇게 척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 안심 버스라고 해서 찾아가는 상담 버스를 이용을 해서 이 주민분들의 심리 안정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또 범행 현장 근처에 CCTV 5대가 더 생길 예정이라고 알리는 등 불안 잠재우기에 나섰습니다. 경찰도 밤낮으로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야간에는 18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지하철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수사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범인을 추적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CCTV 설치와 순찰 강화 같은 임시 방편이 마련됐지만 범인이 검거되기 전까지 주민들의 불안감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영주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돈거래 의혹에 연루된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충북도지사 사무실 등의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7시간 반 동안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역 사업체로부터 수십억 원을 빌린 뒤 해당 업체 대표에게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수처는 김 지사가 받은 돈이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폭염주의보가 서울 전역에 발효된 지 이틀째인 어제 온열 질환으로 1명이 숨졌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사망자 1명을 포함해 모두 3명입니다. 서울시는 1단계 근무 명령을 내리고 503명 규모의 폭염 상황실을 운영하며 노숙인과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 4만 7천여 명의 안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어제 남부와 제주도에 올여름 장마가 시작된 데에 이어 오늘은 비구름이 충청까지 확대하면서 중부지방도 공식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하늘빛만 잔뜩 흐린 상황인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33도, 습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체감온도는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은 충청 이남 곳곳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산간에는 호우경보가, 전남 남해안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제주 진달래밭에는 15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는데 앞으로도 제주 산간에 최고 120mm 이상, 그 밖에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 최고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고요. 남부지방은 저녁까지, 제주도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영서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과 춘천의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올라 무척 덥겠고요. 수도권 북부와 강원 중북부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가 26도에 그치는 등 예년보다 낮아지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제주도에서 다시 비가 시작돼 주말에는 충청 이남지방에,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전망입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많은 비와 함께 강풍주의보도 함께 발효 중입니다. 비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7시 40분쯤 인천 서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 방향 검단 양촌 나들목 부근을 달리던 화물차에서 흔히 H빔으로 불리는 철제 구조물들이 도로 위로 쏟아졌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지점 인근 김포 방향 4km 구간의 통행이 전면 통제되면서 현재 출근길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현장 상황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화물차 운전자는 정체 구간을 앞두고 브레이크를 밟자 적재물이 차량 밖으로 떨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장비를 동원해 도로 위에 쏟아진 H빔을 정리하고 있는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인데요. 인근 지나실 계획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원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